여러분이 평생 겪은 모든 감각, 그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찰나까지 이 모든 현상을 단 하나의 수식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물어가는 노을의 빛깔, 책상을 짚은 손이 통과하지 않는 이유, 태양의 찬란한 연소, 냉장고에 붙은 자석의 끌림까지 말입니다. 커피잔 표면에 적어 넣을 만큼 짧은 단 하나의 방정식에 이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면 필경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시겠죠. 하지만 그 경이로운 수식은 실제합니다. 인류는 그것을 기록했고 물리학자들은 소름 끼칠 정도의 정밀도로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섬뜩한 진실은 이 완벽해 보이는 수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퍼즐 한 조각이 통째로 빠져있는 셈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깊은 심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즈음이면 박사학위 따위는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 난해한 기호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어째서 이것이 인류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자탑인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어째서 제가 이 수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공식이 품은 진리보다 그 이면에 버려진 미지의 영역이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겨진 감각 말입니다. 허공으로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떨어집니다. 겨우 2살배기 시절부터 우리는 늘 이 현상을 목격해왔죠.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채공 중인 그 공은 철저히 절대적인 섭리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추락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궤적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 따위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을 강제하고 있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뉴턴을 붙잡고 묻는다면 그는 아주 가볍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답할 겁니다. 이른바 중력이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고비라는 그 유명한 법칙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명쾌한 규칙이자 소름 돋도록 정확히 들어맞는 공식입니다.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고 대포의 조준선을 정렬하며 달을 향해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죠. 하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제 뇌리를 떠나지 않던 묘한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공이 특정 궤도를 따라 상승하고 하강한다고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수많은 경로를 두고 하필 그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수만 가지의 무작위적인 궤적들을 제쳐두고 왜 그 특정한 포물선만이 선택받은 걸까요? 참으로 기묘한 의문점입니다. 일상에 치인 사람들은 감히 던지지 않는 질문이죠. 상식적인 답변은 그저 뉴턴의 법칙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럴만하니까 그랬다는 식의 텅 빈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주가 숨긴 더 깊고 아득한 심연의 위도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경악스러울 만치 매혹적이었습니다. 공이 가르는 그 허공의 궤적은 특정 수치를 우주에서 가장 작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공의 비행 전체를 아울러 계산되는 단 하나의 신비로운 값이 존재하며 대자연은 그 값을 극한으로 깎아내는 단 하나의 경로만을 편애하여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값을 작용이라 부르고 이 신비로운 법칙을 최소작용의 원리라 명명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깊이를 가늠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매 순간 공을 밀고 당기는 찰나의 힘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기괴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은 마치 지성을 가진 양, 공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은밀히 조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미친 듯 꺾이는 지그재그, 기형적인 나선, 기나긴 우회로까지 전부 저울질한 뒤 오직 그 특별한 수치를 0에 가깝도록 최소값으로 빚어내는
단 하나의 정답을 채택합니다. 마치 공이 도약하기 직전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가장 완벽한 길을 골라내는 선지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점입니다. 뉴턴주의는 찰나의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힘이 작용해 다음 움직임을 파생시켰는지만 묻죠. 맹인처럼 매 걸음, 매 순간을 더듬어가는 지극히 국소적인 사유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최소작용의 원리는 비행의 거대한 서사 전체를 관조하라고 속삭입니다. 출발점과 종착점이라는 거시적인 시선, 그곳에 닿을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선택지들 속에서 작용점을 한없이 0에 가깝게 깎아내는 길을 걷어올립니다. 여정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통찰하는 전지적이고 거시적인 시선, 그리고 여기서 진정으로 소름 돋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이질적인 두 세계관이 결국 완벽히 똑같은 답을 도출해낸다는 겁니다. 고전 역학과 이 원리는 수학적 쌍둥이입니다. 마치 동일한 황혼의 낭만을 전혀 다른 두 국가의 언어로 읊조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물리학의 운명을 가르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철학적인 이 원리가 실상은 잔인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바로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낡은 뉴턴의 공식은 대포알이나 행성의 거친 움직임을 묘사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전기의 흐름이나 자기장의 요동, 찰나의 빛, 나아가 미시세계의 원전화, 그 안에서 들끓는 핵력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각의 현상마다 완전히 새로운 수식의 덧칠이 필요했죠. 놀랍게도 최소작용의 원리는 이 모든 우주의 파편들을 아우릅니다. 예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식 속 변수의 재료만 살짝 바꿀 뿐 섭리를 관통하는 궁극의 조리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뼈에 새겨둘 만한 가치가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원리야말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물리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득한 고전 역학부터 전자기학의 맥박,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양자정론의 환상적인 미시세계까지 인류가 피와 땀으로 발굴해낸 모든 근본 이론들이 하나같이 이 원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건 오만한 인간이 자연에 억지로 끼워 맞춘 규격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기나긴 세월 동안 무언의 언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해 보인 스스로의 민낯이죠. 잠시 발걸음을 돌려 과거의 흔적을 밟아볼까요? 이 사상이 걸어온 기막히게 아름다운 궤적을 쫓다 보면 결코 매끄러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진리 탐구의 묘한 습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1740년대 무렵 이 경이로운 장막을 처음 걷어낸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드 모페르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수식에서 꽤나 신비주의적인 냄새를 맡았죠. 완벽한 권능을 가진 창조주라면 자고로 우주를 직조할 때 가장 힘이 덜 드는 경제적인 설계를 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과학적 논리라기보단 직관에 가까웠지만 그의 야성적인 감각만큼은 소름 돋게 정확했습니다. 훗날 오일러와 라그랑주라는 거장들이 등장해 이 막연한 몽상을 단단한 수압적 안반 위에 세워 올렸죠. 그리고 1800년대에 이르러 윌리엄 로원 해밀턴이 이를 완벽한 수학적 걸작으로 조형해냅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희극적이죠. 꽤 오랜 세월 동안 학계는 이를 그저 고상한 눈요깃거리로만 치부했습니다. 수학자들의 지적 허영을 채워줄 영리한 말장난일 뿐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 여겼던 겁니다. 힘을 구하고 가속도를 대입해 해답을 도출하는 낡고 거친 뉴턴의 방식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충직한 일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만이 진짜 물리학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라그랑주의 우아한 시선은 사치품으로 전락했죠. 그러나 20세기의 동이 트며 모든 질서가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 사치스럽던 철학이 벼락처럼 쏟아진 현대 물리학의 기괴한 퍼즐들을 맞춰내
유일한 구원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나 기괴한 양자의 세계를 고전적인 뉴턴의 언어로 번역하려 들면 그야말로 처참한 악몽이 펼쳐집니다. 수식은 기괴하게 뒤엉키고 우주의 뼈대인 대칭성은 어둠 속에 묻혀 구조마저 붕괴되어 버리죠. 하지만 라그랑주의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읽어내는 순간 어둡던 우주가 수정처럼 투명해집니다. 가려졌던 우주의 완벽한 대칭성이 눈부시게 그 나신을 드러내고 난해했던 뼈대가 선명히 제자리를 찾으며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춥니다. 비유하자면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조잡한 망치 하나로 움막을 지어오다 벼랑간 나타난 최첨단 전동 공구 덕분에 구름을 뚫는 마천루를 단수맨스에 쏘아 올리게 된 격입니다. 이 혁명적인 사유체계가 바로 현대 과학을 견인한 그 전동 공구였던 셈이죠. 20세기를 강타한 모든 위대한 도약들은 하나같이 이 강력한 도구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역사는 아주 순진한 호기심 하나에서 피어났죠. 배자연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깎아내려 하는가? 자, 이제 당신의 머릿속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작용이란 우주의 마법은 대체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길까요? 이 작용이라는 녀석은 이른바 라그랑지 안에서 탄생합니다. 이건 일종의 우주가 작동하는 숨겨진 유리법 과도 같죠. 시공간의 모든 순간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는지 속삭여주는 밀서입니다. 허공을 가르는 공을 예로 들면 움직임의 에너지에서 머무름의 에너지를 빼낸 값에 불과하지만요.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아슬아한 높이가 품고 있는 정적인 에너지의 팽팽한 대비라고나 할까요? 찰나마다 두 힘의 격차를 긁어모아 궤적을 따라 끝없이 더해보십시오. 그 총합이 바로 작용이며 경이롭게도 자연은 늘 이 값을 가장 낮게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자, 이제 진짜 막이 오릅니다. 제가 지금껏 꺼낸 이야기들은 고전 물리학이라는 우아하지만 낡아버린 한편의 흑백 영화일 뿐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전율케 할 새로운 화두는 이것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대본이 단순한 별이나 공 따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묘사한다면 어떨까요? 우주를 떠도는 미립자, 보이지 않는 힘, 그들의 모든 속삭임까지도요. 그 해답을 펼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그 험난한 여정을 짚어보죠. 조각난 세상을 하나로 엮어낸 통일의 서사시는 과학이 써내려간 가장 매혹적인 비극이자 희극입니다. 첫 장을 들추지 않고서는 결말에 카타르시스를 줄 수 없는 법이죠. 1860년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기적에 가까운 위협을 달성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기와 자기 그리고 빛은 철저히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세 개의 현상, 세 갈래의 실험, 교과서에 각기 다른 세 페이지를 장식하던 고립된 섬이었죠. 하지만 그는 책상에 앉아 단 네 줄의 수식으로 전기와 자기를 하나의 춤판 위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아한 공식이 풀리던 순간 심연에서 일렁이는 파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장과 자장이 얽히고 설키며 허공을 가르는 그 파동의 속도는 묘실 같은 실험실의 측정값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속도를 계산해낸 순간 초속 18만 6천이라는 낯익은 숫자가 튀어나왔죠. 다름 아닌 빛의 속도였습니다. 애당초 그는 빛의 정체를 파헤칠 의도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전기와 자기 사이에 숨겨진 혈맹을 찾으려 했을 뿐이죠. 그러나 빛은 수식의 틈바구니에서 떨어진 찬란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철학은 늘 구하는 것 이상의 진리를 하사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주될 운명의 패턴입니다.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00년 뒤로 가보죠. 1960년대 무렵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력, 전자기력, 원자핵을 옥죄는 강력,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괴하는 기이한 방사성 철학을 주도하는 양력까지. 그 과정에서 전자와 중성미자가 흩날리곤 하죠. 이 네 가지 힘은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중력은 무한히 뻗어가지만 한없이 나약하고, 전자기름 역시 멀리 미치면서도 압도적으로 거셉니다. 반면 강력은 폭군처럼 무자비하지만 원자핵이라는 비좁은 감옥 안에서만 군림하죠. 양력은 초라할 만큼 미약하고 수명마저 짧습니다. 네 종류의 힘, 네 갈래의 권력, 네 부류의 영토와 네 가지의 인격. 주물주가 냄비 속에 철저히 겉도는 네 가지 재료를 쑤셔 넣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셜던 글래슈와 압두스 살람, 스티븐 와인버그는 전자 기력과 양력이 실은 한 뿌리에서 자라난 쌍둥이임을 폭로했습니다. 얼음과 수증기가 겉보기에 다르듯 고요한 일상 속에서만 남남처럼 보였을 뿐이죠.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극한의 심연에서는 두 힘이 전 양력이라는 융합체로 녹아듭니다. 평범한 온도에서 그토록 달라 보이는 건 머지않아 다룰 힉스장의 짙은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장이 완벽했던 거울을 깨트려버렸고, 태초의 힘을 우리가 목도하는 두 개의 파편으로 무참히 쪼개버린 겁니다. 몸집이 없는 광자가 이끄는 전자 기력과 둔중한 W 및 지보손이 짊어진 양력으로 말이죠. 이는 인류가 목격한 또 한 번의 거대한 융합이었습니다.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한데 묶은 데 이어 이제 그 전자 기력마저 양력과 살을 섞게 된 겁니다. 세 갈래의 혼돈이 두 가닥의 질서로 정돈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늘 그랬듯 이 통합의 서사시는 새로운 계시를 내렸습니다. 미지의 W 및 지 보손의 형체와 그 육중한 질량까지 예언해낸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포착된 진실은 그 맹세와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본능적인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린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요? 이 전향력을 강력마저 포용하는 거대한 틀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근원적인 힘을 단 하나의 우아한 대칭성에서 빚어낸 뒤 마침내 저 오만한 중력까지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닿을 수 없는 신기로 불가능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이롭게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진실로 찾아내고야 말았죠. 우리는 그것을 표준 모형 라그랑지안이라 부릅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넌지시 던졌던 낡은 머그잔 표면에도 새겨 넣을 수 있다는 바로 그 공식입니다. 하지만 고백건대 막상 종이 위에 춤추는 이 기호들을 마주하면 결코 만만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노트의 절반을 빼곡히 채운 숨막히는 수학적 표식들, 기괴한 그리스 문자, 위아래로 들러붙은 천자들과 수수께끼 같은 총합의 기호들이 엉켜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만한 풍경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 악몽 같은 복잡성 이면에는 숨이 멎을 만큼 처절하게 아름다운 뼈대가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호들의 난장을 아주 세련된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표준 모형의 각부는 단 4가지, 오직 4가지의 진리만의 속삭입니다. 첫째, 어떤 미립자들이 숨쉬고 있는가? 둘째, 우주를 얽어맨 힘은 무엇인가? 셋째, 그 입자들과 맹목적인 힘들이 어떻게 부대끼며 교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유령 같은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이라는 묵직한 실체를 얻게 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 4가지 재료가 하나의 라그랑지안 속에 버무려져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무대에 오르면 오만한 중력을 제외한 물질과 에너지의 모든 섭리를 오차없이 토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진 그 수많은 예언들은 단 한 번의 배신도 없이 완벽한 참으로 증명되었죠. 때로는 소수점 아래 10자리, 11자리, 심지어 12자리까지 들어맞는 소름 끼치는 정교함으로요. 과학이라는 거대한 역사상 이토록 가혹한 검증을 견뎌낸 이론은
전무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죠. 전자에 얽힌 비밀입니다. 이 녀석에겐 자기 모멘트라는 묘한 성질이 깃들어 있는데 거칠게 비유하자면 전자 자체가 아주 작고 예민한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의 혼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질서를 꿰맨 폴 디렉의 수식에 따르면 특정한 자연 단위계에서 이 전자의 자기 모멘트 값은 완벽하게 숫자 2로 맞아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스를 들이대듯 극도로 정밀한 계측을 시도하자 그 값은 고결한 정수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보다 컸죠. 0.00116이라는 먼지보다 가벼운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이 기막힌 엇나감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걸까요? 답은 바로 양자의 병덕스러운 보정 작업에 있습니다. 전자가 그저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유령 같은 가상 건자들과 전자 및 양전자쌍, 온갖 환영들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다시 삼켜버리는 기괴한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쉼없는 양자의 요동이 그 자기 모멘트의 축을 미세하게 비틀어 놓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표준 모형을 쥐고 이 미립자의 발악을 신의 시선처럼 정교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이론의 예언과 차가운 현실의 측정값이 무려 1조분의 1이라는 섬뜩할 정도의 확률을 뚫고 완벽하게 입을 맞춥니다. 이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아득한 거리를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만으로 꿰뚫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의 금자탑을 모두 뒤져보아도 이토록 오만하리 많지 정밀한 통찰을 현실로 둔갑시킨 이론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한 궁극의 체계, 표준 모형의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머그잔에 무심히 적힌 그 한 줄의 수식이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함께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복잡한 기호는 모두 치워두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깃든 철학이니까요. 이 웅장한 체계를 이루는 첫 번째 조각, 바로 입자입니다. 세상의 뼈대를 이루는 물질들이죠. 놀랍게도 그 가지수는 몹시 적습니다. 쿼크크라는 녀석들이 6가지 맛으로 존재하죠. 위, 아래,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 이름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물리학자들이 장명엔 영 소질이 없거든요. 그 다음은 렙톤의 무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전자도 렙톤이고요. 뮤온과 타우 역시 이 가문에 속합니다. 여기에 각각 짝을 이루는 중성미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정리해볼까요? 6개의 쿼크, 6개의 렙톤. 세상을 짓는 벽돌은 단 12개뿐입니다. 눈을 돌려 주변을 보세요. 원자, 분자, 밤하늘의 별, 그리고 당신까지. 이 모든 거대한 존재들은 단 3가지 조각, 즉 위 쿼크, 아래 쿼크, 그리고 전자로만 빚어졌습니다. 나머지 10개의 입자는 그저 무거운 복제품일 뿐입니다. 입자 충돌기 속에서 찰나의 빛을 내고 흩어져 버리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각,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세계관에서 힘이란 허공에서 밀고 당기는 유령 같은 게 아닙니다. 입자가 직접 그 힘을 실어 나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 2명의 스케이터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묵직한 농구공을 상대에게 던집니다. 공이 선을 떠나는 순간 던진 사람은 작용에 의해 뒤로 밀려나겠죠.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내는 순간 역시 몸은 뒤로 미끄러집니다. 단지 공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 세계에서 힘이 작동하는 본질입니다. 입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입자들을 주고받으며 그 은밀한 교환의 메아리가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를 묶고 빛을 자아내는 전자기력은 광자가 배달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감옥 속에 쿼크들을 가둬두는 강력한 끈끈이. 강력은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나르죠. 이 글루온의 종류만 8가지입니다. 방사성 분교라는 은밀한 변이를 일으키는 양력의 전령은 3명입니다. 바로 W+, W-, 그리고 G 보손이죠. 자, 빛의 입자 하나, 8개의 글루온, 그리고 3개의 양력 입자까지. 힘을 전달하는 전령은 총 13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조각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는지를 수식이 말해주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리, 즉 대칭성이라는 지배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죠. 당신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험실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실험실을 통째로 들어다 왼쪽으로 10피트 옮겨보겠습니다. 결과가 달라질까요? 천만에요. 대자연의 법칙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괴념치 않습니다. 이것이 대칭성, 구체적으로는 병진 대칭성입니다. 그럼 실험실을 30도 돌려보면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회전 대칭성이죠. 5분 동안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시 실험해 볼까요? 여전히 결과는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 대칭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아는 너무나 당연한 대칭성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에미네토라는 천재 수학자가 증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라그랑지안이 가진 모든 대칭성은 그에 상응하는 보존 법칙을 낳는다는 경이로운 선언이었죠. 이건 그저 수사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학이자 우주의 근원을 관통하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공간의 위치가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병진 대칭성은 운동량 보존을 잉태합니다. 당신이 어느 쪽을 보든 우주가 같다는 회전 대칭성은 각운동량 보존으로 피어나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매일의 물리법칙이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이 숭고한 시간의 대칭성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탄생시킵니다.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영원히 보존되는 이유, 연구기관이라는 헛된 꿈이 무너지는 이유, 당신이 뜀박질 끝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이유조차도 우주의 법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칙이 요동친다면 에너지는 결코 보존되지 않을 테니까요. 마치 폭포수가 절벽 아래로 쏟아지듯 대칭성에서 보존 법칙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뉴턴은 이 3가지 예시를 넘어 존재하는 모든 대칭성의 이 마법이 통함을 증명했습니다. 대칭은 곧 보존이며 보존은 곧 대칭의 메아리입니다. 이론 물리학이 도달한 가장 깊고 철학적인 심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표준 모형의 대칭성을 논한다는 건 거칠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앙상하고도 견고한 골조를 만지는 일입니다. 대칭성은 산산조각날 우주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런데 표준 모형의 깊은 곳에는 아직 들키지 않은 은밀한 대칭성, 이른바 내부 대칭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뻔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입자의 영혼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장 자체를 뒤틀고 변형시키는 차원이 다른 대칭성이죠. 그리고 이 내면의 대칭성이 바로 힘의 지휘자입니다. 은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제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 북쪽의 의미를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왼손 끝의 북쪽과 오른손 끝의 북쪽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는 겁니다. 머리와 발끝의 기준이 다르고 지금 여기와 1마일 밖의 기준이 제각각 춤을 춥니다. 그런데도 물리법칙이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붕괴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이 모순을 꿰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창조해내야만 합니다. 제멋대로인 국소적 변화 속에서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려 고군분투하는 새로운 입자 말입니다. 그 새로운 장이 바로 힘의 전령입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발상입니까? 광자, 글로온, W와 G 보손. 이들은 모두 대칭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표준 모형의 대칭성은 SU3, SU2, U1이라는 수학적 군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저 암호 같은 기호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정작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진실은 따로 있으니까요. 자연의 힘은 결코 우연히 거리를 떠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칭성이 명령에 기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가 암흑 속에서 건져올린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통찰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이 거대한 힘들이 실은 형태없는 추상적 수학의 산물이라니요. 마치 극강의 우아함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수학자가 우주를 설계한 것만 같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세계를 그렸는지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 뼈대만큼은 우리 눈앞에 시리도록 찬란하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었길 바랍니다. 만약 눈치 빠른 12살 아이가 제게 다가와 표준 모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표준 모형은 일종의 요리법이라고요. 먼저 우주를 빚을 극소수의 입자라는 재료를 탁자 위에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이 부여한 규칙을 확인한 뒤 이 모든 걸 품어내는 단 하나의 라그랑지안 수식을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 수식을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오븐에 밀어넣기만 하면 입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구워져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주를 구워내는 비밀 레시피북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매력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만물을 꿰뚫는 단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다면 세상 모든 일을 예견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의 날씨부터 여러분의 점심 메뉴 혹은 특정 방사성 원자가 앞으로 5분 안에 붕괴할지 말지까지도요. 하지만 이는 지독한 오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깨우쳤다 한들 현실의 계산은 숨이 턱 막힐 만큼 벅찬 작업이기 때문이죠. 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들의 행마법, 허용되는 수, 체크메이트의 조건 등 반상 위의 모든 성리를 여러분은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제1의 체스 장인을 꺾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법칙을 아는 것과 그로 인해 파생될 거대한 수를 읽어내는 건 완전히 별개의 우주입니다. 물리학의 세계 또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라그랑지안과 우주의 공식을 알지만 수많은 입자가 얽힌 개의 해답을 구하는 건 절망적일 만큼 난해합니다. 한 26개의 전자를 품은 철 원자 하나조차 무식한 연산 방식으로는 양자역학적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예언하라고요? 그건 10의 25제곱개나 되는 입자들이 빚어내는 아수라장의 방정식을 동시에 풀라는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이론의 패배가 아닌 물리적 한계일 뿐입니다. 수식은 진리이나 우리의 연산이 탁없이 느린 탓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섬뜩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왕자의 세계에는 순수한 무작위성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주라는 캔버스 자체에 날실과 시실처럼 얽혀있는 본연의 혼돈입니다. 방사성 원자가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에 초읽기를 하는 보이지 않는 시계 따윈 없습니다. 언제 파국이 올지 정확히 점치는 건 우주의 섭리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공식은 오직 가능성의 그림자만 보여줄 뿐 단단한 확신을 주진 않죠. 무한한 연산력과 완벽한 진리를 쥐고 있어도 우주의 모든 결말을 훔쳐볼 순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죠.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민낯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공 이야기는 잊으시고 텅 빈 공간을 부유하는 작은 전자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A 지점에서 출발한 전자가 B 지점에 도달합니다. 고전적인 우주라면 이 녀석은 작용을 최소화하는 단 하나의 우아한 궤적만을 그리며 이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양자의 심연에서는 전혀 다른 비극이 펼쳐집니다. 전자는 A에서 B로 향하는 가능한 모든 길을 한순간에 전부 걸어갑니다. 곧게 뻗은 길, 굽이치는 길, 안드로메다 은하를 찍고 오는 기행, 심지어 1조 번이나 비틀거리는 궤적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정을 말입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한한 경로들까지도요. 이 궤적들은 각각 복소수라는 미세한 화살표를 내놓고 우주가 이 무수한 방향들을 남김없이 하나로 융합합니다. 그렇게 겹쳐진 결과물이 비로소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확률을 빚어냅니다. 제가 학위 논문에서 양자역학을 재해석하며 명명한 경로적분의 철학이죠. 여기서 숨막히는 미학이 피어납니다. 광기에 찬 궤적들이 내뿜는 화살표들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다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며 기막히게 상쇄되어 버립니다. 안드로메다까지 다녀온 거대한 여정의 화살표는 그와 아주 미세하게 다른 길로 돌아온 또 다른 화살표와 부딪혀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죠. 살아남는 것은 오직 작용을 최소화하는 고전적 궤적의 언저리뿐입니다. 그곳의 화살표들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합쳐 찬란하게 증폭되니까요. 결국 우주의 총합은 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고전적 궤적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지극히 고전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거운 공이 하나의 포물선만 그리는 까닭은 그 압도적인 질량이 미친 궤적들을 철저히 침묵시키고 오직 최소 작용의 경로만을 살려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자처럼 한없이 깃털 같은 존재에게 우주의 속어법은 관대합니다. 이 작은 입자는 실제로도 셀 수 없이 많은 갈래의 운명을 직접 걷게 됩니다. 여러 갈래의 우주를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관념적 유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증명된 현실이죠. 저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매혹적인 심연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두 개의 틈새가 있는 벽을 향해 전자를 하나씩 쏘아보냅니다. 상식적으론 어느 한쪽 틈을 지나가야 맞겠죠. 최소한 우리의 굳어진 이성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장벽 뒤 캔버스에 찍힌 전자의 흔적들은 그저 두 개의 밋밋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기하학적 무늬, 즉 간섭무늬가 새겨집니다. 고요한 호수에 두 개의 파문이 얽힐 때 그려지는 바로 그 신비로운 물결처럼요. 파동이 겹치면 눈부시게 빛나고 부딪히면 짙은 흑암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는 분명 입자를 하나씩 던졌고 공간 속엔 언제나 단 하나의 전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 입자와 충돌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고독한 전자는 잔혹하게도 자기 자신과 간섭하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양자적 파동, 즉 무수한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화살표들의 무리가 두 틈새를 동시에 관통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왼쪽을 통과한 유령 같은 궤적들과 오른쪽을 뚫고 나온 궤적들이 허공에서 엉켜붙습니다. 증폭과 소멸이 춤을 추며 무늬를 빚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자라는 신의 눈으로 어느 틈을 지났는지 훔쳐보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 찬란했던 간섭의 예술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인간의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모든 가능성의 총합을 무참히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게 단 하나의 운명을 강요하는 순간 우주의 아름다운 기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보지 않을 때는 모든 길을 걷다가 시선이 닿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굳어버리는 잔인한 진리. 처음 이 수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답을 찾았을 때의 그 전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차갑고 메마른 수학의 뼈대에서 우주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하라는 경로, 적분의 명령. 일어날 법한 모든 환상을 모조리 더하라는 이 광기 어린 지침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숨쉬는 진짜 현실이 태어납니다. 인류가 더듬어낸 모든 관측의 산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미친 소리 같죠? 네, 미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자, 큰 그림을 그려보죠. 대자연의 본질은 힘의 족쇄에 묶여 단 하나의 궤적만을 노예처럼 걷는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는 작용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가능한 모든 세계를 방랑하며 그 궤적들이 쌓여 마침내 확률이라는 빛으로 강림하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마치 우주적 마법 같았던 최소 작용의 원리마저도 실은 양자 경로 적분이 거시적 세계로 넘어오며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양자의 어둠 속에선 모든 길이 저마다의 지분을 주장하지만 거시적인 고전의 비달에선 오직 최소 작용의 궤적만이 살아남아 호흡합니다. 자연이 어떤 철학적 의도를 품고 값을 깎아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우주의 무한한 덧셈을 관망할 때 질량을 가진 거대한 존재들의 요동이 자연실의 하나의 고전적 궤적으로 수렴해버린 결과일 뿐이죠. 최소 작용의 원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양자역학이 낳은 숭고한 그림자입니다. 제 평생을 바친 물리학에서 이토록 제 영혼을 울리는 진리도 드물죠. 자, 감상은 이쯤 하고 표준 모형으로 돌아가 약속했던 네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공식이 품고 있는 네 가지의 비밀, 즉 입자와 힘, 상호작용, 그리고 질량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앞선 세 가지 우주의 비밀은 이미 다 꺼내놓았습니다. 네 번째 퍼즐 조각은 아주 각별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인류가 찾아낸 진실이죠. 그런데 여기엔 기묘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 모형의 대칭성, 우주의 힘을 지배하는 그 완벽한 규칙들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바로 세상의 모든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을 이루는 광자부터 전자까지 쿼크와 W 보선을 포함한 만물이 텅 빈 채 빛의 속도로 우주를 유랑해야만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알 듯 전자에는 묵직한 질량이 존재하니까요. 쿼크도 마찬가지고 W와 Z 보선은 심지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완벽한 대칭을 깨트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론이 가진 수학적 아름다움과 논리적 완결성이라는 축복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서도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부드럽게 그 균형을 무너뜨려야만 했죠.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낸 주인공은 우주 전체에 아득하게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상태에서조차 절대 염으로 사라지지 않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죠. 떠돌던 입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헤엄칠 때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겨납니다. 그 끈적한 상호작용이 바로 질량이라는 환영을 빚어내는 겁니다. 이 바다와 격렬하게 얽히면 무거운 입자가 되고 스치듯 지나가면 가벼운 입자가 됩니다. 광자는 이 바다를 완벽히 무시하고 통과하기에 깃털처럼 질량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신비로운 공간을 힉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잔잔한 바다에 일어난 미세한 파문, 그 양자적 요동이 빚어낸 결정체가 바로 힉스 보손이라는 입자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듯 전자기장을 흔들어 빛을 만들어내듯 힉스장을 정확한 파동으로 건드리면 비로소 힉스 보손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치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이 개념이 세상에 나왔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표준 모형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증명되지 않은 환상의 입자였습니다. 당시 인류가 가진 입자 가속기의 에너지로는 이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수식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녔을지까지 말입니다.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숨죽여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 환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실험이 수식의 예언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이로써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에 찬란하게 맞춰졌습니다. 궁극의 방정식이 완성된 순간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인류가 승리했구나. 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다고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을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짓진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토록 찬란했던 표준 모형은 결코 우주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이 위대한 방정식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결코 사소한 오차나 자잘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공백입니다. 그 첫 번째 심연은 바로 중력입니다. 표준 모형은 전자 기력, 강력, 양력이라는 세 가지 힘의 충사이만 묘사할 뿐이죠. 하지만 대자연의 무대 위에는 분명 4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네 번째 지배자가 중력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위대한 방정식엔 그 흔적조차 없습니다.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아는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행성들이 왜 태양의 곁을 맴도는지, 은하들이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지 철저히 침묵할 뿐이죠.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중력을 단순한 당김이 아닌 질량과 에너지가 빚어낸 시공간의 굴곡으로 해석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별과 은하 같은 거대한 우주의 캔버스 위에서 이 이론은 숨막히게 아름답게 작동하죠. 하지만 비극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위대한 진리를 하나로 엮어낼 방법을 모릅니다. 중력을 미시세계의 시기를 도마리에무다. 중력은 미시세계의 둥시세계 가장은 부릅니다. 중력을 미시세계 감정 시분다고 자만 들으십니다. 수는 믿었 그덤했습니다. 중푸병풍은 을게 닥단 순격하는 부든 저가십니다. 비극은 미시세계의 우드미 시간 권동담 아이십니다. 지감이다 우리는 붕감을 미시세계의 동깁체가 물음니다. 중푸령 붕은 부르 시간 묻은 저가십니다. 정은의 다동시페어 그들 장하일십니다. 우리는 비극은 여기저시답니다. 근된 역의 비극은 부듬시뱀을 이극을 쟁탕을 맙니다. 불을 총가피를 부들 저만 부립니다. 어느 남 중력을 치더 흔하로 엮어본 천과 다냅니다. 비극은 미시세계 의드미 시간 권동담 알십니다. 징계 돌에 돌을 발심이다 맙니다. 중푸령 그거민 미시세계 덩벙더 말십니다. 정저가 병구접하던 그동 정한 부는 부들령의 카말십니다. 주객은 이 두 개의 위대한 진리를 하나로 엮어볼 방법은 모릅니다. 우리는 비극은 밤은 걷더 비극은 미시세계 덩굽은 저가 아닙니다. 정동거가 씹히던 으르게 이로의 청과되어를 동시피어집니다. 중적피를 이로의 청과되어 규인 으르게 비극은 미시세계 보내십니다. 비극은 미시세계 이들 미시세계 동방물입니다. 시민 비극은 미시세계 두를매다. 비극은 미시세계의 부름인 도디어 보는 누립니다. 중령을 바정치길 시반타자합니다. 저가합니다. 비극은 미시세계의 부든 누립니다. 자는 룩을 미시세계 전북은 저가십니다. 그거게 정금엔 실푸들거 지극은 반복은 물입니다. 그거게 돈은 김선 여고만 지군 방념이다. 그거게 슈베다 둘을 만하다늘 신닥더입니다. 비극은 미시세계 도마리 마이십니다. 그들 바시 우리는 동은 미시세계 부들감이십니다. 궁정 지금 살겁저가 도면 봉은 부듭니다. 지금 시패담은 훈화로 엮어본 저가 이럽니다. 공연 제셔 역사열 주미단 저가 합니다. 지금 살겁저가 두들만 두근 저가 이릅니다. 우리는 미시세계 둔의 부둥시피 엄밀입니다. 우리는 죽임이듯 전북은 저가입니다.
지근축에과 정북은 C피어즈입니다. 지근축에 비드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위대한 진리를 하나로 엮어낼 방법을 모릅니다. 중력을 미시세계 진리를 하나로 엮어낼 방법을 모릅니다. 중력을 미시세계의 양자장론으로 번역하려 드는 순간 마치 빛과 원자핵의 힘을 다뤘던 것처럼 수식을 전개하면 수학적 구조가 형체도 없이 붕괴해버립니다. 결코 길들일 수 없는 무한대의 괴물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다른 힘들을 다룰 때 요긴하게 썼던 마법들, 유한한 답을 솎아내던 재규격화라는 교묘한 속임수조차 중력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류의 손에는 두 개의 반쪽짜리 지도만 남았습니다. 원자 이하의 아득히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표준 모형과 거대한 우주를 아우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이 두 지도는 서로 대화조차 거부합니다. 사용하는 수학적 언어도 바탕에 깔린 철학적 원리도 완전히 겉돌거든요. 억지로 두 세계를 충돌시키면 남는 건 기괴한 궤변뿐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그렸지만 축척과 투영법이 완전히 어긋난 두 장의 지도와 같습니다. 불빛에 비추어 겹쳐보려 해도 길과 건물이 기괴하게 엇갈려 버리는 상황인 셈입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대한 지식의 맹점이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망은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들어 은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별들의 궤도를 쫓았을 때 그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별들이 궤도를 도는 속도가 기형적으로 빨랐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별과 성간물질의 무게만으로는 이 미친 듯한 원심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진작에 산산조각나 우주 미하로 흩어졌어야 할 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의 소나귀에 붙들린 듯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빛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묵직하게 중력을 뿜어내는 이 투명한 뼈대. 우리는 이를 암흑물질이라 부릅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닙니다. 이 심연의 물질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물질보다 무려 5배나 더 우주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죠. 5배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눈부신 항성들도 생명이 숨쉬는 행성과 여러 군 자신까지 모두 합쳐봐야 우주 전체 물질의 15%에 불과한 초라한 먼지일 뿐입니다. 나머지 거대한 그림자는 표준 모형의 어떤 입자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수식은 이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내놓지 못하죠. 세 번째 수수께끼는 더욱 기괴합니다. 1990년대 우주의 팽창이 오히려 광기 어린 속도로 가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하들이 단순히 서로 멀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맹렬하게 서로를 밀어내고 있죠. 정체불명의 괴력이 우주라는 공간 자체를 난폭하게 찢어발기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의 모든 틈새를 가득 채운 채 서로를 맹렬히 밀어내는 이 반중력의 근원을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유령이야말로 우리 우주의 진짜 지배자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무려 70%가 이 어두운 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류는 이 괴물의 정체에 대해 철저히 무지합니다. 당연히 표준 모형 속에는 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럼 이 씁쓸한 성적표를 합산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에 맞이 않는 그 아름다운 표준 모형은 고작 우주 전체의 5%만을 묘사하는 조각난 거울입니다. 단 5%요. 나머지 거대한 암흑들은 지독한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념품 머그잔에 자랑스레 새겨진 그 위대한 방정식이 사실은 우주의 극히 초라한 파편만 비출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도 밤잠을 설칠 수 없다면 우주의 경이로움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배하는 5%의 작은 왕국 안에서조차 표준 모형은 해명할 수 없는 기괴한 모순들을 숨기고 있거든요. 대체 왜 쿼크와 렙토는
하필 세 가지의 세대를 띠고 나타나는 걸까요? 단 한 종류도 17종류도 아닌 이유가 뭘까요? 방정식은 침묵합니다. 그저 인간이 억지로 숫자 3을 끼워 넣어야만 수식이 굴러가니까요. 입자들이 왜 각자 고유한 무게를 지니는가 하는 점도 미스터리입니다. 전자는 양성자보다 2000배나 더 가볍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잘난 이론은 그 질량의 근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실험실에서 무게를 달아본 뒤 그 값을 수식에 우겨 넣어야만 하죠. 표준 모형 안에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인간이 손수 끼워 맞춘 무려 19개의 자기적인 상수들이 존재합니다. 결합상수, 섞임가, 질량 등 오로지 실험 수치에 기대어 땜질한 흔적들 말입니다. 왜 그 숫자들이 하필 그 값을 가져야만 하는지 인류 중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이라는 더 깊은 수렁도 남아있죠. 이론대로라면 우주가 태동하던 그 태초의 순간에 이 두 존재는 거울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비율로 빚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마주치면 흔적도 없이 서로를 파괴하며 순수한 빛의 형태로 소멸해버리는 것이 대자연의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반물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째서 우주는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약한 행력에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는 이를 CP 대칭성 깨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압도적인 물질의 지배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분명 우리가 모르는 심연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성미자의 질량이라는 수수께끼도 더해집니다. 초창기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들에게도 무게가 존재한다는 진실을 밝혀냈죠. 이 균열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수식을 뒤틀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쉬운 변명은 애초에 설계도에는 존재하지 않던 낯선 입자와 새로운 변수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었죠. 그러니 물리학자들의 머그잔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공식조차 엄밀히 말해 이미 낡은 유물인 셈입니다. 자, 우리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고 가장 혹독한 검증을 견뎌내 우주의 섭리를 가장 우아하고 압축적으로 담아낸 절대적인 법칙을 쥐고 있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공식은 우주의 아주 좁은 단면만을 비출 뿐입니다. 중력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며 자신이 품고 있는 상수들의 기원조차 해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중성미자의 무게와 우주의 가속 팽창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말았죠. 제가 도달할 수 없는 몽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은 만물을 온전히 품어내는 단 하나의 절대 공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빼고 암흑물질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적 말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그 근처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수한 천재들이 도전했죠. 네, 정말이지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표준 모형의 세 가지 힘을 하나의 줄기로 엮어내려는 대통일 이론이라는 야심찬 기획도 있었고 모든 입자마다 무거운 짝꿍을 부여해 우주의 인구를 2배로 불리면서까지 수학적 우아함을 탐했던 초대칭성 이론도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끈 이론은 또 어떻습니까? 만물의 근원을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으로 묘사하며 그 떨림의 결에 따라 입자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속삭였죠. 심지어 우리 눈을 피해 한없이 웅크린 숨겨진 차원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공간 그 자체를 쪼개어 가장 깊은 심연에서는 시공간마저 불연속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도 빼놓을 수 없죠. 모두가 숨막히게 매혹적인 서사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솔깃한 예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그 어떤 가설도 실험이라는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들. 물리학이라는 세계에서는 당신의 몽상이
아무리 시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현실의 데이터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그저 한낱 오답일 뿐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규율이며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 올린 근자탑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표준 모형은 인류 이성의 찬란한 승리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천재들이 영혼을 갈아 넣은 결정체이자 대자연의 깊고 은밀한 진실을 포착해낸 숭고한 작품이죠. 대칭성이 우주의 힘을 지배한다는 통찰, 텅 빈 진공 속에도 뼈대가 존재한다는 직관, 입절한 그저 장의 아스라한 떨림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이것들은 세계의 톱니바퀴를 들여다본 진짜 해안들입니다. 우리는 이 눈부신 성취를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무지를 뼈아프게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죠. 철학적 아름다움이나 수학적 우아함이 차가운 실험 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창조한 이론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현실의 지표를 외면해버리는 학자들의 비극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물리학은 순수 수학이 아닙니다. 우린 만져지는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최후의 판결은 오직 자연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합의 역사에는 참으로 기묘한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두 개념이 하나의 교차점에서 융합될 때마다 그 결과물은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을 비웃듯 훨씬 더 단순하고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엮어냈을 때 우주는 빛이라는 마법 같은 선물을 덤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결말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자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라는 기적의 교환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역시 철저히 예상을 빗나간 축복이었습니다. 훗날 전양력 이론이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묶어냈을 때 수식은 W와 Z 보존의 존재를 속삭였고 우리는 기어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양자 세격학이 강한 핵력의 비밀을 풀어내며 쿼크 입자들은 결코 홀로 고립될 수 없다는 처절한 운명을 예언했고 이 역시 진실로 판명되었죠. 이 역사의 궤적은 우리에게 묘한 희망을 통기합니다. 파편화된 진실을 엮을 때마다 우주는 항상 기대값 이상의 보상을 주었으니까요. 더 아득한 심연에서의 대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속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인간의 입맛에 맞는 명쾌한 정답을 내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예술적으로 우아해야 할 법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의 진짜 밑바닥은 끔찍하게 난해하고 지저분하며 우리의 알량한 수학적 도구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미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저 모를 뿐입니다. 학자로서 뱉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고백은 그저 알 수 없다는 한마디뿐입니다. 그러나 무지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백지야말로 진정한 모험의 서막이니까요. 물리학의 모든 위대한 도약은 그 칠흑 같은 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피어났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나태한 체념에 침을 뱉고 모순이라는 퍼즐과 피 터지게 싸워온 자들의 전리품이죠. 뉴턴은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과를 보며 어째서 추락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러데이는 자석 주위의 허공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캐물었죠. 맥스웰은 그 패러데이의 환상적인 역선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완벽한 수식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디렉은 양자역학과 맥스웰의 유산을 책상에 올려두고 이 두 세계의 엇갈림을 어떻게 꿰맬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때마다 인류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퍼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겐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하지만 결코 우주의 마침표가 될 수 없는 표준 모형이라는 훌륭한 각본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완벽한 중력의 문법도 존재하죠. 그러나 이 거대한 두 기둥은 양자역학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독하게 불협화음을 냅니다. 게다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우리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마저 드리워져 있습니다. 논문도 모른 채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야만 하는 수많은 임의의 변수들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독한 부조리의 파편들 어딘가에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믿는 오만과 처절한 무지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을 뒤바꿀 새로운 직관이 잉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마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가장 기이한 사각지대에서 발할 것입니다. 물리학의 역사가 늘 그래왔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겠군요. 혹여나 여러분이 표준 모형을 완전히 붕괴된 가짜 실패작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론이 조명하는 영역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극은 그 빛이 우주의 가장 깊은 끝자락까지 뻗어가지 못한다는 점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도시를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묘사하지만 성벽 너머의 세계는 새하얀 백지로 남겨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완성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아득한 여백이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미지의 대륙이 아직 무한하다는 뜻이니까요. 어둠 속에 매복한 기막힌 반전들이 우리에게 털어놓을 우주의 비밀스러운 고해성사가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대자연의 아주 작은 진리 한 조각을 깨닫는 그 전율만으로 살아가는 저 같은 부류에게 이보다 더 황홀한 희소식이 있을까요? 만약 인간이 이미 모든 진실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면 대체 무슨 낙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연구실로 향하겠습니까? 이 우주의 신비를 마주할 때 제 머릿속에 맴도는 철학적 단상을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가끔 대자연을 끝없이 펼쳐진 웅장한 체스판에 비유하곤 합니다. 신들은 침묵 속에서 기물을 움직이고 있고 한낱 인간인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국을 훔쳐봅니다. 우리는 체스의 규칙조차 모르며 반상 위에 어떤 말들이 서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억겁의 시간 동안 끈질기게 그리고 처절하게 관찰하다 보면 기물들의 패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각선으로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비숍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는 탄정을 내지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우주의 섭리 하나를 훔쳐냈구나 하고 말이죠. 체스판 위 기사가 기묘한 기억자 궤적을 그릴 때 우리는 직감합니다. 아, 저건 전혀 다른 법칙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한 수 또 한 수를 두며 이 거대한 우주적 유희의 퍼즐을 서서히 맞춰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 경이로운 대목은 우리가 깨우친 법칙 하나하나가 다음 궤적을 내다보는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견이 들어맞는 찰나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벅찬 희열이 우리 온몸을 휘감고 지나가죠. 거대한 우주의 장막 한 귀퉁이를 마침내 걷어낸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때면 오히려 심장 박동은 더욱 거세집니다. 아직 인류가 닿지 못한 미지의 법칙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영혼이며 진정한 모험입니다.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 찾아 헤매는 그 험난한 과정 자체가 말이죠. 이제 다시 그 수식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낯선 시선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길 원하거든요. 그토록 난해하고 방대해 보이던 표준 모형 라그랑지안은 사실 단 4줄의 시구에 불과합니다. 3가지의 힘, 12개의 물질 입자,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 그리고 힉스 메커니즘까지 모두 이 4줄에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각각의 줄들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보라, 여기 힘의 장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이렇게 퍼져나가 서로 얽히고 설킨다라고요. 글루온이 글루온과 충돌하고 광자가 무대를 가로지르며 W와 Z 보션이 각자의 춤을 추는 매혹적인 안무가 바로 이 한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선언합니다. 여기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있고 이들은 이렇게 힘의 파도를 탄다 라고요. 쿼크가 강력의 요동에 반응하는 경이로운 순간에 전자가 전자기력에 이끌리고 뉴트리노가 양력에 흔들리는 풍경을 목격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힉스장의 무대를 엽니다. 이 장이 다른 세계들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그리고 텅 빈 진공 속 영이 아닌 값들이 어떻게 입자들에게 질량이라는 무게를 부여하는지 보여주죠. 단 4줄. 그것이 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적어도 현재 인류의 지성이 닿은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숨을 먹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식의 모든 문장은 절대적인 대칭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로 상호작용을 결정할 권한 따윈 없습니다. 대칭성이 그들의 존재 방식을 자비 없이 규정할 뿐이죠. 어떤 입자가 어떤 힘과 교감할지조차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대칭성이 명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라곤 대칭군 그 자체를 고르거나 결합상수와 질량의 수치를 조율하는 아주 얄팍한 권리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미 태초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실로 섬뜩할 만큼 경이롭지 않나요? 이 세계가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들의 무의미한 난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이면에는 아득하게 깊은 수학적 질서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기록하며 심지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대체 그 대칭성은 어디서 기원한 걸까요? 왜 하필 SU3, SU2, U1의 결합일까요? 다른 형태일 수는 없었을까요? 왜 힘은 4개나 2개 혹은 6개가 아닌 정확히 3개여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품어내는 더 거대한 심연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단 하나의 완벽한 수학적 결정체에서 이 모든 표준 모형이 자연스레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의 가장 오래되고 찬란한 몽상입니다. 단 하나의 대칭성, 단 하나의 수식, 그리고 만물이 흘러나오는 단 하나의 라그랑지안. 표준 모형의 3가지 힘을 넘어 저 거대한 중력까지도 끌어안는 궁극의 진리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입자들뿐만 아니라 유령 같은 암흑물질까지 빛나는 우주의 표면을 넘어 심연의 전체를 담아내는 꿈. 그 몽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어쩌면 궁극의 이론은 소름 돋게 단순하고 우아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기괴할 정도로 복잡하고 흉측할 수도 있겠죠. 그마저도 아니라면 애초에 궁극의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양파 껍질을 벗기듯 까도 알맹이는 없이 아득한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당도했다는 사실. 12개의 물질 입자와 한 줌의 대칭성만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의 모든 시검실에서 행한 경이로운 결과들을 완벽히 설명해낸다는 그 압도적인 현실 말입니다.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소수점 아래 12자리까지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적어내려갈 수 있다는 것. 이건 결코 사소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마리입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선명한 단서죠. 우주는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존재이며 정교한 뼈대를 갖추고 있다는 묵시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빈약한 이성이 그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맹수를 피하려 진화해온 고작 3파운드 남짓한 뉴런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든 현실의 이 아득한 건축 기조를 쥐어짜듯 이해해낸다는 사실. 저에게는 이보다 뼈저리게 경이로운 진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유를 여러분의 뇌리에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쏟아낸 모든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상, 바로 최소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말이죠. 이 원리에는 무척이나 기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최소작용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 그것은 정류작용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입자가 걷는 실제 궤적은 그 길을 미세하게 비틀었을 때 1차적인 작용의 변화가 없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대개는 최소값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아슬아슬한 안장점이 되기도 하죠. 언어는 둔탁할지언정 그 안의 철학은 날선 칼처럼 정교합니다. 물리학의 법칙들이 일종의 병분 원리, 즉 최적화의 원리로 번역될 수 있다는 이 발상에는 짙고 기이한 철학적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이는 대자연이 어떤 의미에선 지극히 최적화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했거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간결하고 우아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현실의 가장 깊은 심연을 비추는 진리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우겨넣는 방식을 투영한 착시일 뿐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숨막히게 아름답다는 사실만은 압니다.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탐구를 멈추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머그잔에 새겨진 그 수식은 분명 잠엄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주의 마침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한 젊은 이성이 난해한 물리 문제나 실험에 잔해 혹은 기하학의 미궁을 응시하며 그 누구도 훔쳐보지 못한 비밀을 마주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다음 퍼즐 조각을 막 손에 쥐려는 찰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단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인류가 그려온 우주의 추상화는 언제나 그랬듯 또 한 번 뒤틀리며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기괴하고 더 경이로우며 더 파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깊이 듣고 싶군요.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표준 모형의 캔버스 위에 결여되어 있다고 믿는 단 하나의 붓터치를 더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